오케이. 그럼 또 이어서 마지막 두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KNN을 살펴봤고 그 KNN을 통해서 모형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KNN의 원리를 살펴볼 때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알고리즘들은 결국 현실의 데이터에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주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성능을 발휘할 건지를 예상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잘 평가해보는 수밖에 없고 적용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이 보스턴 데이터셋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캔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이게 뭐 의사들을 뭐 이렇게 능가하는 거나 이제 준하는 최고 전문가 수준으로 이제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의사들의 초진 오진율이 50%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초진. 그러니까 한 번은 가다 에이 뭐 젊으신데 아니야 하고 이제 집에 보내는 거죠. 근데 자꾸 와. 이상하네요. 그러면 좀 검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발견이 되는 건데 초진 오진율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면 비용이나 뭐 노력을 많이 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의사가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늘리려고 막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각도가 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늘리고 줄이고 그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 저희가 이제 찬반은 제가 정확한 근거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AI가 좀 더 일찍 더 광범위하게 도입됐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인구도 노령화되고 의사도 뭐 늙어 가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뭐 정원 늘리는 거 플러스 우리 그 정원을 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AI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거를 얘기해보자. 이런 각도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의사 한 명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종양 판정하는 거 뭐 제 친구들도 이제 영상 의학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직접 보고 이제 다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그거 뭐 하루에 몇 건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런 걸 도입하면은 이제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10배나 100배로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적은 인력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는 요새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대요. AI랑 좀 상관없는데 그 기술을 보니까 실제 그 공장 같은 걸 다 스캔을 해가지고 그 원래는 이렇게 공장에서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서 기계들을 이렇게 조작하는데 노력이 들잖아요. 그래서 인건 이제 인력이 많이 드는데 그 디지털 트윈은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움직이니까 그 방을 이동하는 게 후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1 정도 인력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해서 되게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필요한 기운 아닌가. 지금 고령화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되고 있고 평균 나이가 45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기가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때쯤에는 우리는 이제 4천만 초반 인구의 시대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평균 나이가 막 60세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이제 국가니까. 근데 그럴 때도 나이 든 사람들도 그런 그 디지털 트윈이나 가상으로 하면은 그 비슷하게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정년도 늘리고 뭐 이렇게 인구의 이제 노령화 같은 것도 이제 좀 대비할 수 있고 감소도 대비할 수 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뭐 그런 슈카월드 같은 얘기는 슈카월드 같은 얘기고 근데 인공지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제가 처음에 지금 슬라이드에 그 삽입하는 해설들을 제가 쓰거든요. 제가 쓰는데 제가 처음에 초보로 쓸 거는 좀 장황한 편이에요. 그래갖고 챗GPT한테 정리, 다듬기, 팩트 체크 이렇게 시키면 얘가 쫙 정리해주는데 보통 좀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받아쓰기 시키고 챗GPT한테 정리시켜서 제가 확정은 제가 하죠. 확정은 제가 하는데 그거를 다듬는 과정이 예전에는 1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2분으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많은 일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마도 앞으로는 점점 그 한 명의 그 고도한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구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공의 보조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혹시 그 앤드류 응이라고 아시나요? 그 유명한 그 딥러닝 그 교수님 계시잖아요. 스탠포드에. 그분이 그 잘 표현하신 게 이렇더라고요. AI가 사람을 대체하진 않는다. 근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AI를 활용 못하는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건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앞으로는 이제 한 명의 전문가가 더 많은 어떤 그 책임과 이제 기대를 이제 갖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AI의 도구들을 이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종양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라서 주택 가격 예측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좀 알려주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면은 뭐 유튜브 보면 어떤 분은 집값은 폭락하게 돼 있다. 인구 구조상.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어?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어때요? 반감기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전문가가 아닌데 적어도 이제 현재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KNN을 이제 돌려봤는데 근데 성능은 이제 논의사항이 좀 있어요. 이 성능이 좋은지 나쁜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성능 지표는 회기에서 사용하는 지표인데 아까 소개해드린 평균 절대 오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71페이지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71페이지에서 그 스코어라고 하는 것을 어, 회기 쪽에서는 어떤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성능 지표 중 기본은 정확도입니다. 분류 출력의 경우 정답과 예측값을 비교해서 전체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을 구하면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연속적인 값인 회귀 출력의 경우 정답과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방식은 평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점수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귀의 경우에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확도 지표로 사용합니다. 분류의 경우와 비교하면 공식이 덜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오차라고 하겠습니다. 단일 표본에 대한 오차로는 정확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 대한 오차를 구해 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차를 집계할 때 오차는 양수 음수값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더해서 집계하면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잘못 집계됩니다. 그래서 각 오차에 대해 최소한 절대값을 하여 집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차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종 오차의 정도를 부각하기 위해 제곱을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집계된 오차가 되도록 1.0 범위가 될 수 있게 정답과 예측값의 평균의 차이로 정규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은 R제곱이라고 하는데 편하게 R2라고 부르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 성능 평가 지표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지표로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 살펴보고 정해야 합니다. 정확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성능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R2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이제 1.0입니다. 요거는 직접 한번 구현해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면 재미없고 공감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 리그레서라고 하는 경우에 스코어를 쓰면 이 스코어가 R2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R2를 우리가 구현했을 때 실제로 이제 이 KNN에서 예측을 얻으면 요 값이 재현되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차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이제 정답하고 예측값을 이제 받은 경우를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차를 먼저 이제 구할 필요가 있겠죠. 오차는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가 그야말로 오차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합 오차는요? 그 오차를 그냥 다 이제 합계를 내는 거죠. 이게 종합 오차인데 이게 아까는 요거를 절대값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이 얘기해 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종합 오차를 그 최대값이 이제 1.0이 되도록 이렇게만 하면은 여기까지는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그죠? 근데 평균 제곱 오차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R2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R2를 내려면 1에서 이제 종합 오차를 이제 뺍니다. 그런데 이 종합 오차가 전체 이제 그 예측 값의 이제 평균 값으로 이제 서로 또 이제 합계를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정답하고 정답의 평균 값으로 평균 값의 합계로 전체적으로 이제 나눠줍니다. 물론 이것도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R2라고 하는 이제 지표입니다. 그러면 이 R2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최대값의 경우는 당연하게도 그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 R2의 값은 1.0이 됩니다. 이제 100점의 느낌을 내주려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값이 정답의 평균으로 모두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빵점을 맞게 되는데요. 그 점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100점의 느낌으로 1.0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나오도록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작성한 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결정 제조라고 부르는데 연속적인 값에 대한 정확도와 비슷한 느낌으로 지표를 생성하고요. 대체로 0과 1의 사이의 값으로 성능을 표시합니다. 정확도를 판단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즉, 이 R2 스코어는 원래는 이제 그 회기에서는 이제 정확도처럼 100점이다, 뭐 50점이다 이렇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R2로 하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대학에서 학점을 보면 대학마다 학점들 체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는데 미국으로 가거나 뭐 유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한국의 학점을 그 나라의 이제 학제에 맞춰서 이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점에 가까울수록 뭐 제일 좋은 점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반대잖아요. 그래서 1점 너 학고야? 이런데 거기서는 이제 최우등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환산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알투 스코어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그 됐다라고 하는 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평균값으로 예측을 모두 해버리는 경우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냐면 평균값이 그 S개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은 하나의 단위랑 스칼라 값인데 그게 y 테스트의 개수만큼 복제가 돼야 돼서요. 그래서 다음 같은 구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그 혹시 이제 그 납득이 안 되시면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은 드렸는데 챗GPT 3.5 정도에서 이제 이런 구문을 잘 해설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이제 제가 챗GPT 3.5에서 괜찮은 이제 해설이라 보니까는 혹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 직접 입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하실 점은 이게 연속적인 값이기 때문에 예측이 많이 틀리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그냥 평균으로 다 찍어버리는 것보다 못한 거니까 사실상 모형이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고요. 그래서 그 이 뭐 굳이 이제 표시하다면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 해서 이제 값이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KNN 리그레서에서 얻은 이 점수가 방금 소개해드린 R2 결정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관점이 이제 있죠. 좋은가요? 이 점수가? 만약에 이게 평균 절대 오차였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0에 가깝다는. 근데 이게 R2면 1.0이 최고거든요. 근데 1.0보다 못하니까 얘는 한 40점 정도 받은 거예요. 정확도로 비교하자. 그러면 이 점수는 안 좋은 점수죠. 그래서 아까 그 캔서 데이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못한 점수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는 납득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요? 노이즈 제거? 그것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 노이즈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는 일단 시각화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노이즈인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노이즈를 어떻게 규정할 건지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게 진짜 노이즈인가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수집했는데 왜 이게 노이즈냐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생각에는 노이즈지만 실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네이버스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향성이 될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엔네이버스를 뭐 3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움직이면 조금 올라갔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엔네이버스를 이제 만약에 1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로 하면 예상되는 거는 훈련 점수는 무조건 100점을 보장하는데 시험 점수가 아마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 100점을 맞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근데 이제 그 3으로 설정했을 때는 그나마 아까 5보다는 좀 낫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점수가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어째야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 성능의 삼축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궁합이 결국 성능이 이제 핵심인데 그 설정을 조금 바꿔가면서 살펴봤을 때 굉장히 그 극적으로 향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개 깨작깨작 해보니까 얘가 그렇게 극적으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요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이제 데이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지금 현재 KNN 알고리즘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KNN 알고리즘의 원리를 안다면 현재의 데이터 자체가 좀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단위들이 서로 다르면 거리가 왜곡이 됩니다.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아까 이제 보스턴 데이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 이제 프레임이 있나? 보스턴 프레임을 만들어 놨었나요? 안 만들어 놨네요. 보스턴 프레임을 만들죠. 펜다스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스턴 데이터랑 컬럼즈는 보스턴 이제 피처 네임즈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스턴 프레임에 이 타겟 값은 보스턴의 이제 타겟 값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보스턴 프레임에 샘플 몇 개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논의드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제 어떤 x라고 하는 속성의 단위가 되게 큰 경우 그리고 x2는 단위가 되게 작은 경우를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상태에서는 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할게요. 근데 이거를 단위를 이제 서로 통일을 어떤 식으로든 했다고 다시 가정할게요. 그래서 x1 다시랑 x2 다시를 만들면 이런 느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단위가 다른 걸로 인해서 거리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KNN 알고리즘은 이 거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거리가 왜곡되는 것 자체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이거는
지금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예시로서 가져왔는데 이 거리를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하는 알고리즘들은 대체로 이제 그러합니다. 그래서 KNN의 경우에도 거리가 이제 주요한 이제 지점이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도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얘도 일부에서는 KNN 스타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알지 않으면 그 알고리즘의 진정한 성능을 평가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스턴 데이터를 보시면 KNN이 딱 싫어할 만한 그런 구성입니다. 요 CRIM은 이제 굉장히 이제 범위가 좀 큰 편인데 이 녹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수점 수고 에이지는 이제 뭐 한 100단위 정도 이고 굉장히 다르죠. 텍스는 또 엄청나게 이제 다르고 그런데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KNN을 버리기 전에 아, 미안하다. 내가 너의 잠재력을 다 확인하지 않고서 판정을 할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3장의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알고리즘만을 안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더 좋아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알고리즘의 특성을 사사시 알아서 얘가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187페이지의 영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과 서포트 벡터 머신과 같은 알고리즘은 데이터 스케일에 매우 민감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KNN도 저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선형 모형도 사실 그 스케일이 다른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스케일 조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럼 다 해야 되네? 아닙니다. 이거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알고리즘도 있고요. 결정 트리 같은 것들은 영향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최대 최소 단위 변환이라고 하는 것과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 두 가지입니다. 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법론인데요. 하나는 이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구간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영일 범위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민맥스 스케일러가 좀 변환도 쉽고 해서 민맥스 스케일러 한번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 데이터를 줄 때 좀 예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처리 과정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이 보스턴 데이터에서 일단 그 민과 맥스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민맥스를 하실 때는 그 연산의 방향을 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점은 처음 등장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ND어레이는 다차원 색인 시스템으로 원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차원 색인은 각각 축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축은 특정한 차원을 표현합니다. 벡터는 한 개의 축으로, 행렬은 두 개의 직교적 축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다차원 텐서의 특정한 원소를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소 선택 시 대괄호쌍 선택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각 축을 따라서 순서대로 정수색인이 부여됩니다. 선택 연산자로 각 축별 선택 조건을 쉼표로 구분해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정수색인이 부여되는 방식은 파이썬의 리스트와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시작해 하나씩 증가합니다. 파이썬의 리스트와 다른 점은 각 차원별로 축을 따라 색인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는 중첩해서 다차원을 만들 수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다차원 색인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다차원 색인 시스템을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연산을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최소값을 구한다는 것은 2차원에서는 세 가지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제가 여기서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 x 4짜리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최소값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example에서 그냥 미니멈을 별다른 설정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값은 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 또는 열 방향으로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축 방향으로 하면 최소값이 0, 1, 2, 3이 됩니다. 반대로 대비해서 반대라기보다는 1축 방향으로 하면은 0, 4, 8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차원에서는 최소값을 구하고 전역에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전역의 최소값은 보시다시피 0. 근데 여기서는 1축, 0축 방향으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쪽 방향에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0, 4 표준에서 0이죠. 1, 5, 9 중에서 1이죠. 2, 6, 10 중에서 2, 3, 7, 11 중에서 3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0축 방향. 그러면 대비해서 1축 방향은 이런 방식으로 그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값이 0, 4, 8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는 이제 영축 방향을 선택했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각 특성별로 최소 최대값을 획득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특성별로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각각 이제 특성이 13개라서 13개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제 최대 최소 단위 변환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최대 최소 단위 변환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의 그 보스턴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보스턴 데이터를 어, 각 열별로 최소값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최소값이 0이 되겠죠. 그거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x 스케일드의 최소값은 모두 다 0이 되고요. x 스케일드의 최대값은 모두 다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교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 x 스케일드를 원래 보스텀의 이제 컬럼 명칭이랑 이제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찰할 거기 때문에 그 값을 할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방의 개수 같은 거는 이제 정수 값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age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면은 막 100 이런 값들도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값들이 최대 최소가 이제 0일 범위로 다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스케일링, 단위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이러면 KNN이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단위가 다른 걸로 인한 왜곡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KNN 성능이 안 좋네. 사실 뭐 KN은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보통 잘 안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비포 애프터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 평가를 여기다 반복하겠습니다. 대신에 보스턴 데이터 대신에 X 스케일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확실히 되네. 도움은 되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떤가요? 이게 그 최대값이 1.0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예전에는 이 엔리버스 4으로 수행했을 때 훈련이 78점 정도였어요. 근데 스케일링 하니까 90점대로 올라가니까 연습 문제 90점대로 올린 거는 설정이 동일한데 데이터의 스케일을 바꿔주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중위권 정도급의 성적이다가 우등생이 된 수준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올랐는데 테스트 점수도 꽤 많이 올랐어요. 거의 10점에 가깝게 올랐잖아요.
물론 그래도 좋지 않은데, 하지만 스케일링을 하니까 오르는 10점이나 올렸잖아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줬을 때 비로소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향상됐지만 만족스럽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빠이빠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건 안 되겠다. 이 알고리즘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을 이때쯤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KNN만 얘기한 건 아니고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다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제 KNN의 영역으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NN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7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서는) 이제 장단점과 매개 변수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의 경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은 여러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그 사용 범위와 적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은 KNN 알고리즘의 주요 장단점에 대한 요약적 평가입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함과 직관성입니다. KNN은 이해하기 쉽고 구현하기 간단한 알고리즘입니다. 복잡한 가정이 필요 없으며 특히 작은 데이터셋에 대해 빠르게 좋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모수적 알고리즘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셋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계점과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장성과 속도 측면에서는 제한적입니다. 대용량 데이터셋에 적용할 경우 각 쿼리의 이웃을 찾기 위해 많은 계산이 필요하여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원의 저주로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는 고차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총칭합니다. 데이터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각 차원 내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희소해지고, 이로 인해 알고리즘이 데이터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어려워집니다. KNN 알고리즘에서 차원의 저주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고차원에서는 가까운 이웃을 찾기 위해 계산해야 하는 거리가 늘어나면서 거리 측정이 덜 효과적이고 더 시간 소모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저하되고 예측의 정확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원 축소 기법을 사용하거나 특정한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사용량입니다. 전체 훈련 데이터셋을 메모리에 유지해야 하므로 데이터셋이 클 경우 많은 메모리를 요구합니다.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위를 조정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진 특성들이 있을 경우 적절한 특성 스케일링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관련 없는 특성이나 잡음이 많은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KNN 알고리즘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할 수 있지만 그 한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의 규모, 차원, 그리고 처리 속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제가 읽은 겁니다. 제가 읽은 거고. 네, 요새 이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 AI가 읽어주는 걸. 제가 그런 부분 나오면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KNN의 요약 정리는 이제 그 교재 부분의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반영해봤고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작은 데이터셋에서 이제 그냥 그 한번 해보시면 해요. 근데 이제 데이터의 규모가 커지면 얘가 여러 한계점이 생길 때 왜 그럴까요? 이웃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100만 개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무식한 방법으로 하면 100만 번 거리 계산해야 되겠죠. 그 되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이 KN은 사실 모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알고리즘이죠. 왜냐면 이제 모형은 이제 현실에 대한 뭔가를 이제 그 요약적으로 생성해야 되는데 KN은 그냥 몽땅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외우니까 데이터셋이 그냥 훈련 데이터가 뭐 수천만 개였어요. 그럼 수천만 개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수능 시험장 가는 거에 비유하면 이런 거죠.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봤던 문제집을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다 일일이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특성 스케일링의 중요성은 지금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특성 스케일이 지금 이 알고리즘 자체가 거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 못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 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도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KNN에 대해서 그 잘 알게 됐고 덕분에 이제 기계학습에 대해서 입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에서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이제 공감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음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이해하기 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잘 안 쓴다가 결론이에요. 그죠? 잘 안 쓴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럼 뭘 써야 되냐? 그래서 다음의 알고리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형 모형이 그 다음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다음 알고리즘으로서 선형 모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간이 공교롭게도 딱 이렇게 됐네요. 쉬는 시간 이후에 선형 모형을 마지막 시간에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